형제간에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쌓이고 이해가 어천렸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쌓이고 이해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형제와 지금은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명절 때마다 어색한 침묵,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생기는 갈등, 형제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기대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서운함, 어릴 적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가 어느새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형제가 멀어지는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깨달은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형제는 순수한 동료입니다. 함께 놀고, 함께 혼나고, 함께 자랍니다. 그 시절엔 나눌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속, 병원비와 요양비 분담, 제사와 명절 비용, 자녀 교육비 빌려달라는 부탁. 혈육이기에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남이라면 쉽게 거절할 일도 형제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와 노비를 둘러싼 형제간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민심서에 쓴 것처럼 재산 다툼으로 형제가 원수가 되고 친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형제니까 무조건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 형제니까 먼저 연락할 거라는 기대. 이 기대는 독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왜 먼저 연락 안 해? 라고 생각하고 왜 나만 챙겨? 라고 서운해합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양에 있던 형님께 편지를 보냈으나 석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형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형님도 편지를 보내셨으나 관아에서 검열하느라 늦어진 것을 형님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음을. 세 번째는 대화의 부재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형제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운한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쌓여만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기회는 사라지고 어느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57세까지 살았고 그중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저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후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져 1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양에는 형님들과 아우가 있었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자유롭지 못했고 만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형님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같은 죄로 같은 시기에 유배되었으나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망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왜 소식조차 보내지 않는가?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님도 유배지에서 저와 똑같은 외로움을 겪고 계셨고 한양의 가족들도 각자의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매일 그리워할 여유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란 본래 한 몸이나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면 마음도 저절로 멀어진다. 관계를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10년 만에 형님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고 계셨습니다. 편지에서 형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잊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내 편지를 받고 우리는 여전히 형제임을 알았다. 저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님,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았으나 마음만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도 편지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형님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모든 편지가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표현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형제 관계의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 병간호 문제. 40대 형제 2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입원하셨습니다. 형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직장인이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낼 테니 내가 병간호를 해.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은 시간이 자유로우니 형이 간호하고 나는 병원비를 더 낼게. 서로가 자신의 사정만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동생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두 사람은 다투었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형제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형, 내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내 형편도 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동생, 형님도 힘드신 거 압니다. 제가 주말에는 제가 가고 평일 낮에는 형님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문제는 돈이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례 2. 유산 상속 갈등. 70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내가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내가 제일 많이 냈다. 막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형들은 다 집이 있잖아. 누구의 말이 틀렸습니까? 셋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 다 자기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팔렸고 돈은 셋으로 나뉘었으며 형제는 남이 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 평생 함께할 형제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례 3. 명절 스트레스. 며느리 A씨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시댁에 가면 혼자 부엌일을 하고 시동생 부부는 거들지에서 수다만 떱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말합니다. 형제끼리 그런 거 따질 거 있어? 하지만 A씨는 형제가 아닙니다. A씨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형제 간의 당연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형제니까라는 말로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형제 사이에도 공평함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형제니까라는 말은 더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지 덜 배려해도 되는 핑계가 아닙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관계를 연구하며 깨달은 원칙들입니다. 원칙 1. 형제도 타인처럼 대하라. 첫 번째, 형제를 타인처럼 대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이런 말을 아낍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형제를 타인처럼 대하라니
그럼 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타인처럼 대하라는 것은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의를 갖추고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라는 뜻이다. 형제에게도 고맙습니다를 말하십시오. 형제에게도 미안합니다를 전하십시오. 형제에게도 괜찮으세요? 를 물으십시오. 당연함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원칙 2. 작은 일부터 자주 소통하라. 두 번째, 작은 일부터 자주 나누십시오. 큰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하면 형제는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날씨 좋던데 형님은 건강하시죠? 요즘 바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실입니다. 원칙 3. 이해관계가 생기면 먼저 양보하라. 세 번째, 돈이 걸리면 먼저 양보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형제 관계는 끝납니다. 제가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몫의 토지가 줄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제 부재 중 일부를 처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18년간 제가 없는 동안 형님들이 가족을 돌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면 먼저 양보하고 나중에 따지십시오. 아니, 아예 따지지 마십시오. 원칙 4. 배우자를 존중하라. 네 번째, 형제의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형제는 피로 맺어졌지만 배우자는 선택으로 맺어졌습니다. 형제의 배우자가 불편해하면 그 형제도 멀어집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그들이 우리 형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황 1. 오랜만에 연락할 때 수년간 연락하지 못한 형제에게 어떻게 다시 연락할까요? 잘못된 방법. 야, 왜 연락 안 해? 나 있는 거 잊었어?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 형님,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네요. 요즘 건강하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황 2.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야 하는 상황,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 병원비 내 몫은 이만큼이야. 이번 달까지 보내. 명령조는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올바른 방법. 형님, 병원비가 이 정도 나왔는데 형님, 형편은 어떠신가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상황 3.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 형제가 약속을 어겼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 너 나한테 왜 그래?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비난은 관계를 끊습니다. 올바른 방법. 형님, 그때 제가 서운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형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상황 4. 정기적 소통 방법.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형제 단톡방에 안부 남기기. 형제 생일에는 반드시 전화하기. 명절 전에 먼저 수고한다고 말하기.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형제에게 알리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형님 정약전과 더 자주 편지를 나누지 못한 것, 한양에 있는 동생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님은 1816년 흑산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한 달 뒤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드린 편지에는 내년에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8년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가셨습니다. 내년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자손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으니 한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다. 그러나 손발을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법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매일 쓰고 매일 움직여야 평생 함께 갈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형제에게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냐? 요즘 어떠냐? 건강하냐? 이 세 단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사과나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안부 한 통이면 됩니다. 그 한 통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첫 실이 될 것입니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입니다. 부모님보다 오래, 배우자보다 오래, 자식들보다 오래 함께합니다. 그 귀한 인연을 돈과 오해로 잃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형제에게 먼저 손 내미는 일을. 형제는 손발과 같으니 쓰지 않으면 굳는다. 다산 정약용.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다산 선생님의 또 다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